다시 연구소로 돌아와서 이처럼 막스주의를 역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나는 이를 막스의 저술 내부에 뭉쳐있어 오랫동안 죽은 것처럼 보였던 이론적 DNA의 가닥들을 끄집어내고 이 DNA의 새로운 변이들을 밝혀낸 연구라고 생각한다. 물론 주라기 공원이나 에일렉이 4처럼 생명공학에 기초한 공상과학 영화들이 이런 은유를 드는 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줄거리의 뼈대는 상당 부분 수정되어야 한다. 부활을 소재로 한 헐리우드의 판타지 영화들은 과거나 외계 생물이 가져오는 무지막지한 공포를 다룬다. 그렇지만 후기 자본주의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려면 우리는 공룡들, 막강하지만 소외되어 있는 전지구적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권력을 의존하고 있는 형상이 삶의 토대로 삼았고 공룡들은 이미 멸종했는데도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의 행성,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행성을 생각해야 한다. 인류 전체는 진화 과정상에서 다소 파국적인 우회, 비유하자면 초기 사회주의의 실패를 거치며 자신의 완전한 발전이라는 목적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현재 인류는 이런 괴물들, 초국적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발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아슬아슬하고 공포에 휩싸인 생활을 견뎌내고 있다. 진정으로 인간적인 삶에 출현 혼란스러운 폭력과 전제적인 약탈에서 벗어난 자유는 멸종된 생물을 되살려내는 유전학적 실험 아니면 생물학적 발견을 정치적인 발견으로 전환하거나 사회를 집단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의 발견을 통해서만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됐다. 나는 이런 변화를 위해서 다소 이론적인 세포 물질을 재발견하려는 실험을 다음 순서로 진행하려고 한다. 제2장에서 나는 베비지의 후계자, 오늘날의 정보혁명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성과를 평가한다. 우선 다니엘 벨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에 이르는 이론가들의 노선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나는 이들이 어떻게 정보과학을 자본주의의 대립과 위기를 해결해주는 첨단 기술로 이해하는지, 이들의 이론이 어떻게 막스주의의 유령과 적대적인 대화를 나누며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이런 이론들에 응수하고 있는 막스주의자들을 살펴본다. 나는 막스의 저술에 등장하는 기술 관련 문제의 긴장과 모순에서 출발해 이 문제들이 다양한 막스주의 학파와 조류들, 과학적 사회주의자들, 네오러다이터들, 포스트포드주의자들에 의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과정을 알아본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정도 정보혁명가들의 도전에 적절히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은 막스주의의 동주자들이나 적재자들도 할 수 있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제는 나의 명확한 견해를 말할 차례다. 제4장에서 나는 이 문제들에 대해 내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준 관점, 즉 자율주의적 막스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나는 이 이론적 정치적 조류가 어떻게 제2장과 제3장에서 서술된 여러 난간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지 간략히 설명한 뒤 정부 사회의 기원이 결국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투쟁에 있다는 점을 정부 사회의 기원이 노동과 자본 사이의 투쟁에 있다는 역사적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자 투쟁주의라는 자율주의 개념을 끌어들인다. 투쟁주의.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나는 현재 디지털 시대의 계급 구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들을 살펴볼 것이다. 제5장에서 나는 좀 더 종합적인 접근법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나는 자본의 순환 국면들을 뒤따라가면서 생산, 소비, 사회적, 생태적, 재생산의 정보화가 수반하는 투쟁들을 다룬 뒤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살펴보며 끝을 맺는다. 사실 이 공간은 갈수록 자본주의적 통제와 투쟁 순환의 매개체가 되어가고 있다. 제6장에서는 연구 범위를 좀 더 확대해 지금까지 원론적으로 선진 세계나 발전된 세계의 내부 갈등에 초점을 맞춰왔던 논의의 한계를 비판하고 이 논의를 첨단 기술 자본에 맞서는 국제적 차원의 저항이라는 문제에 확대 적용하려고 한다. 나는 전 지구화라는 문제를 논의하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중심을 차지하는 이 과정이 오직 두 대립하는 벡터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중 하나는 세계 시장의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또 다른 전지구화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되는 세계 시장의 확대에 대항하며 적대하는 운동들이다.
나는 제7장에서 기술적인 것에서 문화적인 것으로 관심 대상을 바꾼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첨단 기술 자본이 급진적으로 재편한 세계에 조응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분석을 살피면서 포스트 모던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새로운 비판적 분석이 포스트 모던주의자들과 막스주의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론적 논쟁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주장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8장에서는 컴퓨터와 다른 정보기술이 어떻게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에서 나는 다른 수많은 자율주의 분석가들 이들은 유토피아적 사유에 대해서는 말을 삼간다. 분석가들과 의식적으로 단절하며 정보시대에 가능한 커뮤니즘의 형태와 관련해 얼마간 내 자신의 미래 계획들을 세워볼 작정한다. 마지막 9장에서는 나는 일반지성이라는 막스의 범주로 되돌아온다. 나는 막스가 요강에서 정식화한 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최근 프랑스에서 발간되고 있는 전 미래라는 잡지의 지식인 활동가들이 재정식화한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려 한다. 나는 이 작업의 근거에 첨단 기술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투쟁의 전체 통합을 평가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자본이 주도하는 정보혁명에 의해 빠르게 바뀌는 현실에서 다른 교육제도들과 지식전수 기관들을 포함해 대학들이 처하게 된 상황을 살펴보고 나처럼 일반 지성을 위한 경쟁에 항의하려는 지식인들의 가능성을 전망해보는 것으로 끝을 맺으려 한다. 이 혁명들 애니악 1946년 애니악 21세기인 오늘날 선진 자본주의에서 유일하게 논의되고 있는 혁명은 정보혁명이다. 그 외의 관념들은 일상생활에서 중단 없이 가속화되는 기술 혁신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다. 탈산업주의, 초산업주의, 기술 네트워크 사회, 유선망 사회, 조절혁명, 첨단 기술사회, 제2차 산업분할, 포스트포드주의, 기술의 전 지구와 같은 수많은 유사어와 합성어를 결부시켜 검토해 볼 때 정보혁명은 미래에 대한 동시대의 열망과 희망을 정의해온 어휘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정보혁명 이론가들의 말에 따르자면 컴퓨터와 정보통신, 생명공학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과학기술 지식은 불가피하게 문명을 끊임없이 변형시킬 지식이다. 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얼마간 어쩔 수 없이 정신적 외상을 남기겠지만 유토피아와 다름없는 지평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보혁명이라는 이 신조어의 발달 과정과 내용은 이미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정보혁명의 원리를 혁명 이론과 다양하게 관련시켜 다뤄보고자 한다. 막스주의 같은 혁명 이론의 별은 떨어지고 정보혁명의 별이 뜨고 있다고 말해지지만 말이다. 막스주의자들도 정보혁명가들과 마찬가지로 기술 혁신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릴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막스주의자들은 기계가 아닌 지배의 잠재력과 막스주의자들은 기계가 지닌 지배의 잠재력과 해방의 잠재력을 노동과 자본의 투쟁에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혁명인 커뮤니즘 혁명에 연관시킨다는 점에서 정보혁명 이론가들과 구별된다. 오늘날 그 어떤 명제도 혁명보다도 낡은 것으로 치부될 수 없을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시대에 레닌주의는 폐허 위에 서 있다. 사람들은 막스주의와 정보혁명이 하나가 흥성하면 다른 것은 쇠퇴하는 식으로 상반된 궤적을 겪게 된 것이 단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정보혁명가들은 막스주의가 정보화 시대에 부적합하며 지능을 갖춘 기계가 도래할 시기에도 노동가치론에만 충실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막스주의는 상징적 데이터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토대 상부구조라는 사회 모델,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들을 헛되이 억압하려 했던 독재적 국가주의에 빠져 있으므로 정보혁명의 이론이 기술적 진보를 통해 막스주의를 폐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보혁명 이론가들이 막스주의에 맞서서 논쟁해 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매우 특이할 만큼 스스로 막스주의의 주제들, 진보와 유물론 그리고 물론 혁명이라는 개념 자체를 주장해왔다. 이렇듯 정보혁명 이론가들이 막스주의자들과 똑같은 어휘를 쓰게 된 이유는 과학기술자들의 감독 아래 산업화를 완성하려던 베비지 같은 유토피아적 기술관료들, 정보사회 이론의 선구자와 저 반역적인 막스가
계몽주의 유산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이유보다 더 최근의 이유도 존재한다. 오늘날 가장 저명한 정보혁명 이론가들 중 몇몇은 한때 막스주의자였으나 새로운 신조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전의 신념을 매몰차게 던져버린 변절자이다. 그러므로 이 입장에서는 정보혁명가들이 막스주의에 대해 적대적으로 부연해왔던 바들을 검토해 볼 것이며 이들이 커뮤니즘이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기술적으로 변화된 사회를 추구하고자 어떻게 막스에 맞서도록 막스를 변형해 왔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에서 탈산업주의로. 정보혁명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유행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이 개념은 1960년대 말에 있었던 탈산업사회라는 개념의 직계우선이다. 이런 이론들과 막스주의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옛날로 돌아가 이 개념의 초기 형태인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태제를 탈산업주의의 어깨너머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수많은 지식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북아메리카와 유럽 산업 사회들의 평온하고 안정적인 조건들을 목도하면서 이 지역들이 지속적인 안정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언급했다. 탈냉전의 풍요, 단체 교섭의 제도와 복지국가 등은 예전 시대의 계급투쟁을 시야에서 사라지게 했다. 이런 사회들은 꼭 성공적인 사회적 경제적 모델을 제시했는데 저개발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실험을 포함한 다른 실험들도 이런 모델을 향해 수렴되어 갔다.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조건이다. 선진국의 풍요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면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유효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선진국에서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되니까 주변부 국가에서 종교 원리주의가 튀어나오는 거야. 왜냐? 부조리가 사라지잖아. 부조리는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전됐으니까. 일반적으로 이 개념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들의 종말을 의미하며 더 명확하고 신랄하게 말하자면 혁명 세력인 막스주의의 종말을 의미한다. 가장 열렬하게 이 개념을 주창한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 벨이다. 그는 트로츠키주의와 벌였던 불장난에서 일찌감치 벗어나 결국 자신을 미국의 신보수주의 창설자로 만들었던 우파적 궤적을 밟아서 출세한 젊은 지식인이 됐다. 그렇지만 이데올로기의 종언 태제만큼 급속히 불신을 받게 된 불운한 사회 이론도 없을 것이다. 몇 년도 안 되어 자본주의가 보여줬던 평화롭고 침착한 안정성은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 쇄도한 국내외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부정됐다. 산업사회에 넘어설 수 없는 근대성의 정점 번영 그리고 기술적 진보는 발작을 일으켰다. 전쟁 기계는 베트남 정글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됐으며 뒤이은 여름에 도시 빈민가는 분노로 폭발했다. 대규모 자동차 공장은 노동자 투쟁에 의해 마비됐으며 대학 교정은 반란에 휩싸였다. 산업사회의 문화는 음악과 마약 그리고 젊은이들이 주도한 반란의 정치에 의해 전복됐으며 가족대조나 자연과의 관계는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에 의해 뒤흔들렸다. 벨이 탈산업주의의 예언자로 재림한 일은 이런 사건들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탈산업주의의 예언자. 예상 못했던 산업사회의 변동에 직면하자 수많은 지식인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질서가 출현한 나머지 고통이 증가됐을 뿐이라고 애써 이런 소통을 설명하려 했다. 이런 생각은 우파와 좌파 수정주의자들에게 모두 영향을 끼치며 다양하게 변형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보혁명 개념과 직접적으로 맞닿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영향력 있기도 한 변종은 미국의 국가정책과 기업 전략의 미래학적 지침을 제공해주는 싱크탱크와 정부 후원 연구 프로젝트 쪽에서 등장하게 됐다. 이쪽에서 추천한 개념들로는 IBM의 후원으로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연구한 하버드 대학의 테크놀로지 사회 경영지도자 피터 드러커가 예견한 지식사회, 훗날 미 국가안보 자문역이 된 지비그뉴 브레진스키의 정보화 시대, 란드 연구소와 허드슨 연구소에서 허먼 칸과 앤서니 위너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2000년 같은 시나리오가 있다. 그러나 가장 유명한 것은 1973년에 출판됐지만 68년 이후부터 주목할 만한 개념을 발전시켰던 벨의 탈산업사회의 도래로서 이 저서는 이 분야의 전체적인 형태를 결정해 놓은 저서가 됐다. 다니엘 벨. 미국이 미래의 전지구적으로 일어날 발전의 본보기라고 봤던 벨은 당대의 위기에서 탈산업사회라는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40년 안에 완전히 가시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탈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점점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과학적 발견과 기술적 적용의 상호 연관을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는데 이로 인해 이론적 지식이
이론적 지식이 사회의 부를 창출하는 핵심적 원천이 될 것이었다. 이런 변화를 주축으로 상품 생산에서 서비스 경제로의 이행, 육체 노동에 대한 전문, 기술 노동의 우위라는 직업 구조의 변화, 평가와 예측 능력의 증대, 컴퓨터 체계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구현되는 게임 이론과 체계 분석이라는 새로운 지적 기술 같은 변화들도 일어날 것이었다. 그 결과 사회 통제, 개혁, 변화를 목표로 지향하는 지식 위주로 조직된 사회가 등장한다. 이런 탈산업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과학자, 기술자, 행정관료, 주로 정부기관이나 학계의 새로운 지식계급이자 증대되는 조직적, 기술적, 복잡성이 요구하는 합리적 기술과 덕목을 보유한 자들이다. 벨은 새로운 계급의 노력이 합리화된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창조할 수 있으며 그 자체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결국에 가서는 산업화된 시대의 물질적 결핍과 경제적 위기 그리고 계급 투쟁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벨이 이 새로운 입장을 전개했을 때 그는 막스라는 적수를 염두에 뒀다. 그도 그럴 것이 비록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정당도 정부에도 도전하긴 했지만 1960년대 말의 격변은 이데올로기의 종언 태제가 죽었다고 선언했던 바로 그 혁명 전통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막스는 베트남과 쿠바의 게릴라 지지자들 속에 신자파 이론 속에 파리와 투린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내건 구호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탈산업사회의 도래는 대형 박물관 도서관의 막스를 잠깐 삐걱거리며 하강하는 경기순환이나 폭동이 내는 희미한 소리에서도 혁명과 급작스러운 사회변동의 소문을 듣는 인물로 묘사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벨은 막스의 저서들의 조의를 펴면서 자신의 노력도 사회적 예측이라는 동일한 전통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자본주의 사회들이 자체 내의 격렬한 모순들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는 막스주의자들의 주장을 일관되게 공격한다. 벨은 단순히 막스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교묘히 복권하면서 자신의 반박을 전개해 나간다. 벨의 주장에 따르면 자본주의에 대한 막스의 분석에는 사실상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도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첫 번째 도식은 자본 제1권에 들어있는 혁명적 예측으로서 계급 적대가 첨예해지고 시장의 무정부성과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도식이다. 두 번째 도식은 막스의 후기 저서들에 제시되어 있다고 벨이 주장한 도식으로 막스는 언뜻 봤을 뿐이지만 막스 베버 같은 이론가들이 훨씬 더 잘 이해했던 합리화 경향이다. 이것은 첫 번째 도식과 상당히 다른 도식으로서 자본주의적 소유권에서 전문 경영이 분리되고 중간 계급이 성장하며 기업의 관료화와 주식 보유가 확산될 것이라는 경향을 전망해주고 있는 도식이다. 벨은 이 후자의 경향이 계급 투쟁을 희석하고 완화한다고 말한다. 벨은 이 후자의 경우. 그에 따르면 21세기 역사는 후자의 합리화된 역사가 탈산업사의 등장으로 정점에 이르러 전자의 혁명적 예측을 무효화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벨이 가장 많이 반복해서 말하는 공식은 노동과 자본 대신에 지식이 생산의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공식이다. 자본과 노동자의 적대 속에서 새로운 계급이 출현했으니 재산보다는 지식에 기반을 둔 전문가 계급이 바로 그들이다. 새로운 생산력이 새로운 역사적 주체의 출현을 가져온다는 논리로 이 새로운 계급의 등장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벨은 결국 이 새로운 계급의 혁명적 힘을 부정함으로써 유사 막스주의의 논리를 펴게 된다. 기술 행정 전문가들이 자본의 성격을 변화시키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윤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훨씬 많은 사회적 책임감을 지니려 하며 대차 대조표 상에서 도덕적 쟁점들에도 우선성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 역시 변화되리라. 기술적인 발전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손으로 하는 수고스러운 일들을 자동화해 막스가 논의했던 역사적 주체, 비참한 산업 프롤레타리아트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벨은 앞으로 모든 정보사회 이론가들이 막스주의를 내던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막스의 사회 변혁 전망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궁극적으로 일관되게 정보사회 이론의 이중성에 빠져있던 벨은 과학 전문가들의 체제가 자본주의를
평화적으로 초월할지 아니면 그저 자본주의의 새로운 수준의 안정과 구조를 가져다 줄 뿐인지 말끝을 흐린다. 그는 지식계급이 새로운 지배계급이 될 것이라는 생각만을 보여줄 뿐 유감스럽게도 이 생각이 암시해주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를 질질 끌면서 유의를 즐길 뿐이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생각은 그 외관만으로도 계급적대라는 양극단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막스가 예견했던 자본과 노동 사이의 투쟁을 무효화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생각을 별나게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공산주의. 그리하여 탈산업적 예언들은 이데올로기의 종언태제가 이미 성취됐다고 실수로 선언한 바 있던 자본주의의 안정성이라는 조건이 탈산업적 예언들은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태제가 이미 성취됐다고 실수로 선언한 바 있던 자본주의의 안정성이라는 조건이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크리스찬 쿠마르가 지적했듯이 벨과 그의 동료들은 동시대 사회가 완전히 평화롭지 않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되자마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보의 과정에는 예비 단계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문가들과 기술을 적절하게 도입해서 오래 끌어왔던 문제들을 2000년까지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마치 신탁을 전하는 듯 확실한 목소리로 벨은 종종 이런 변화들이 가져올 결과들을 말해왔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그가 자신의 저서에서 또 다른 사안들, 즉 더 시급하고 전투적인 사안들을 말할 때 내는 목소리와 다르다. 오히려 그 목소리는 비난, 논쟁, 경고의 목소리다. 기술 관료 국가와 그 국가의 지식 엘리트들이 구현할 합리적 진보가 신좌파, 학생 반란, 직접행동 집단, 반문화가 주도한 비합리적 항의에 포위됐기 때문에 과학자, 기술자, 행정관료로 이루어진 지도층이 사회를 지도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으며 우리를 여명의 시대로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경향에서 추론되지 않는 미래의 경향을 단언하는 탈산업주의 미래학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미래만을 예견할 뿐이다. 자신이 원하는 미래. 탈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이르러 이런 탈산업주의 이론 학자들, 정부 전문가들, 기업 경영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탈산업주의. 그러나 일본만큼 그 이론이 탐욕스럽게 받아들여진 것도 없을 것이다. 일본. 타데오 우메사오, 게니치 고야마. 보수적이라는 거지, 일본이. 유지로 하야시, 유네지, 마수다 같은 저자들은 기존 번역됐던 북아메리카 미래학자들의 텍스트를 재가공해 정보사회나 정보화사회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일본의 정보사회 이론을 연구한 테사, 모리스, 스즈키에 따르면 정보사회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자동화를 도입해 사무실, 공장, 소비자를 통합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생산기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컴퓨터의 잠재력을 특별히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와 동시에 생산의 내용도 더 정보 집약적이 된다고 내다본다. 기술 혁신, 계획, 디자인, 마케팅 등이 필수 불가결한 재화와 용역이 되고 그 비중도 훨씬 더 증대된다는 것이다. 마수다 같은 미래학자들의 저서에서는 이런 이행이 정보와 여가의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켜 유물론의 쇠퇴, 자아실현의 증진, 자발적인 사회 참여, 전지구적이고 생태적인 의식의 강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성의 부흥을 불러일으키는 사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아무리 그래도 정보와 여가 이용 가능성 탐욕을 늘릴 뿐이지 이런 식으로 또 호혜성을 늘리진 않지. 컴퓨토피아를 등장시키려는 이상적 전망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컴퓨터화라는 이 개념은 일본 국제무역 산업성에 막강한 후원 아래 공공정책 분야에 도입되어 노동력, 천연자원의 부족, 국제시장 확보, 1960년대에 확산된 사회적 불만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실제적인 발전 전략이 되기도 했다. 정보사회 창출이 일본 경제개혁의 핵심이 된 것이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경우 이런 발상을 둘러싼 관심은 1960년대 말에 최초로 시작된 경제 침체로 인해 가속화됐다. 벨과 그의 동료들은 전후의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런 선언은 내핍과 침체,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사회적 무질서가 발생하면서 각박이 좌절됐다. 그렇지만 사회적 경제적 불안의 해결책을 모색하려 일본의 기적에 눈을 돌렸던 서구의 지도자들은 정보 사회에서 컴퓨터와 로봇화, 작업장 재조직, 체계적인 경제 유연화 전략만을 발견했다. 이런 외피 아래 탈산업주의는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더군다나 일본과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1978년에 주최한 어느 학술회의는 정보사회라는 용어를 제목으로 사용한 책이 북아메리카에서 최초로 출판되도록 해줬다. 이와 동시에 정보사회와 관련된 발상들이 대서양의 양쪽에서 모두 독자적으로 통용됐다. 1977년 미국 정부의 전기통신국은 정보경제를 다룬 마크 포라트의 영향력 있는 연구소를 출판했다. 이 책에서 포라트는 GNP의 증가율이 정보활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증가율은 정보노동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광범위하게 쏟아졌는데 시몽 노라와 알렉 밍크는 1978년 프랑스 정부의 의뢰로 컴퓨터화를 연구한 보고서 사회의 정보화를 출판했다. 노라와 밍크는 자신들이 텔레마티스라고 명명한 컴퓨터와 원격 통신의 수렴이 사회 조직의 신경 체계를 전체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변화로 인해 국가의 부가 국내 첨단 기술 산업의 육성과 정부 운영에 컴퓨터화에 의존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1970년대 말 정보혁명은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모든 계획의 핵심 범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1979년 벨은 컴퓨터 원격통신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창안했던 탈산업주의 이론을 새롭고 세련된 용어로 개작하는 한편 정보 폭발에 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정보 폭발은 한편으로 과학이 확장되고 이처럼 확장된 과학이 또다시 새로운 기술을 견인하는 상황, 그리고 또 한편으로 훨씬 똑똑하고 더 많이 교육받은 인구가 급격한 증가함에 따라 뉴스, 오락, 도구적 지식을 둘러싼 요구들도 증가되는 상황이 서로 관련을 맺음으로써 조성된다. 이제 사람들은 케이블, 전화, 국제적인 인공위성을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유대를 맺을 수 있으며 그림처럼 생생한 텔레비전 영상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고 컴퓨터화된 정보가 담긴 거대한 데이터 뱅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하게 확장된 세계를 살아간다. 이런 주장과 동시에 뒤이어 학계에서도 유사한 주장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토플러의 제3의 물결과 나이스비트의 메가트랜스가 큰 인기를 얻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다. 타임지가 1982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것이나 모두 이를 잘 보여준다. 이 모든 일들이 정보혁명의 이론들을 1980년대 대중적 관용으로 만들어줬다. 정보혁명 이론들은 컴퓨터의 능력을 훨씬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훨씬 간소하게 정의하고 훨씬 더 강화해 놓음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탈산업주의의 전망을 쇄신해놨다. 탈산업주의는 산업주의의 위기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대라고 정의되어 왔다. 정보사회 이론은 이런 변화에 좀 더 중요한 내용을 덧붙인다. 즉 정보가 산업을 개성한다는 것이다. 각 시대의 경계선은 역학기계를 디지털 기계와 철강을 실리콘 칩과 철도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구분해주는 바로 그 경계선이다. 게다가 탈산업사회의 기술주의는 정부의 관료주의를 침식해 들어갈 것이다. 대처주의나 레이건주의에 더 어울릴 법한 정보혁명은 정부의 관료주의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첨단 기술이 기술 관료를, 지능을 갖춘 기계가 관리자를, 전문체계가 전문가를, 인공지능이 지식인계급을, 소형 컴퓨터가 컴퓨터 본체를, 분산체계가 피라미드 같은 위계를, 사이버 스페이스가 중앙사무실을 대체하리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혁명이라고 여겨지던 정보혁명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모든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추진하던 계획, 즉 첨단 기술 분야를 혁신하겠다는 계획에 지적으로나 수사적으로나 중요한 요소가 되기 시작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곧 다가올 것이라는 정보화 시대의 이미지는 공장의 로봇화, 사무 자동화, 케이블 TV의 판매, 마이크로 컴퓨터의 마케팅, 뉴미디어, 온라인 서비스의 등장을 보여주는 일종의 구호로 다가왔다.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와 사회에 다가간다는 것은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의 공적 자금을 보조해주며 산학협동을 강화하고 전화번호부에만 등록된 회사들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공공부문의 전기통신 사업체와 여타 정보 관련 사업체의 사유화를 정당화해 주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 기업 간부, 국가 관료, 연구, 과학자, 학계, 이론가, 저널리즘 작가 등 정보 사회에 대한 견해를 제출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미래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미래를 이런저런 식으로 규제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불가피하다는 선언이 제기됐지만 이를 향해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시대의 현실에 순응해 이 시대가 가져올 이득을 서둘러 확보하고 이 시대의 문제점을 선점하면서 자신에게 우위를 제공해줄 입지를 보장받을 것을 필요로 했을 법하다. 새로운 기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노동자와 실업자를 광범위하게 구조조정하고 신규 시장을 조성하고 익숙치 않은 여가시의 습관과 문화 형식을 가르치고 연구와 교육 그리고 훈련을 재조직하고 기술 공포증을 치료하고 기계 파괴주의를 분쇄하는 것 등도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내딛는 결정적인 한 걸음으로 여겨졌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적응 아니면 태화였다. 그렇지만 이런 충고의 말들은 사회를 정보기술에 전적으로 위탁한다거나 정보기술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한 그 자체가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라는 효력 만점의 순한 논리가 될 뿐이다. 자신이 예언한 대로 현실을 조직하려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자기 충족적 예언. 혁명적 연애들. 정보혁명 이론가들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가장 최근에 이론을 내놓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때마다 자신의 입장이 새롭다고 강변할 뿐만 아니라 이전의 이론과도 거리를 둔다. 게다가 정보혁명을 주장하는 각 세대마다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 용어나 대중적 용어, 그도 아니면 공식적 언어를 사용하는 등 그 어조도 의미심장할 만큼 다양하다. 그렇지만 정보혁명가들이 제기하는 주요 주장들은 대략 7가지 혁명적 견해로 요약될 수 있다. 1. 세계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옮겨갔던 예전의 이행에 필적하는 새로운 단계의 문명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컴퓨터, 원격통신은 19세기의 증기기관과 철도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생각에 이면에는 기술결정론이 강하게 존재한다. 마수다는 이렇게 적었다. 신기원을 이룩하는 기술혁신이 발생하면 기존 사회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가 출현한다. 증기기관은 산업혁명을 촉진했으며 산업혁명은 새로운 경제, 정치체계를 가져올 변화를 발생시켰다. 컴퓨터 통신기술이 가져올 정보시대는 산업혁명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막대하게 사회를 변형시킬 것이다. 어떤 견해들은 기술이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그 상호작용도 대개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대개 이런 주장들도 기계가 실질적인 사회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정보기술이 가져온 이런 변화의 결과는 대개 1960년대부터 가시화됐다고 여겨진다. 물론 경제가 발달한 선진국들, 일본, 미국, 여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훨씬 전부터 시작됐으며 우리가 새천년으로 다가갈수록 빠른 속도로 좀 더 넓은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부드럽지만 결국 전 세계적으로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궤적, 진보의 가장 최근 국면, 궤적을 그리고 있지만 말이다. 새로운 사회의 핵심 자원은 과학기술 지식이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언제나 기술혁신이었듯이 오늘날의 시대도 과학 연구를 직접적인 동력으로 삼아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이전의 과학적 발견과 기술적 적용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채 산발적으로 교차되면서 진행됐지만 이제는 순수한 과학 지식이 실용적으로 실현된 기술과 더 이상 정확히 구별되지 않는다. 과학과 기술은 제도적으로 통합되어 단일한 공정 속에서 융합된다. 벨이 연구개발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한 바 있으며 좀 더 최근에 과학기술,
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 결과 드러커가 말한 지식사회가 도래하거나 엘빈 토플러가 능력이나 부자체가 모두 지식에 의존하게 되리라고 말한 바 있는 권력 이동이 일어난다. 3. 새로운 시대의 본질적인 현상과 주요 동력은 정보기술의 발명과 확산이다. 정보기술.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이전하고 가공하고 저장하며 확산하는 기술, 예컨대 컴퓨터와 원격통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생명공학이 바로 이런 기술들이다. 정보혁명가들은 1945년 이래로 정보과학 분야가 놀랄 만큼 빠르고 광범위하게 발달했다고 지적한다. 그 과정에서 컴퓨터들은 여러 세대를 거치며 크기가 훨씬 작아졌고 능력도 훨씬 강화됐으며 속도도 훨씬 빨라졌다. 원격통신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환, 전송 기법을 채택해 성능, 신뢰도, 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생명공학이 DNA와 RNA를 처음 발견한 이래 시험관 수정은 일상화됐으며 유전자를 변화시켜 이종을 창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정보혁명가들은 이런 혁신의 속도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리라고 예견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의 말에 따르자면 정보기술의 실질적 힘은 그 기술의 독자적인 능력에 있다기보다는 저마다 분산된 능력을 공통의 디지털 언어를 통해 집중시킴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결합되고 공동적인 기술적 체계가 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터 기술은 온라인, 데이터 뱅크, 전자우편 서비스, 전지구적인 컴퓨터 접속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준 컴퓨터 통신, 텔레마틱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지적 네트워크의 흐름을 한 군데 모음으로써 그 잠재력을 완전하게 드러낸다. 생명공학과 극소 전자기술 사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융합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호 수렴 과정은 다양한 범위에 걸친 상호작용과 작업, 가령 생산부터 메시지 송출을 거쳐 의료행위에 이르는 모든 작업이 처리될 수 있는 일반화된 디지털 미디어가 만들어질 때 그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보혁명은 개별 생산물을 바꿀 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의 기초적인 과정에도 침투하게 될 기술적 변화로 이해된다. 4. 부의 창출은 상징적 데이터의 교환과 조작이 물리적 과정만큼이나 중요해지거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해져 물리적 과정을 포섭하게 되는 정보경제에 훨씬 더 의존하게 된다. 포라트가 정보경제를 연구한 이래 정보기술이 고용의 본성과 부의 원천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다양하게 해석되면서 폭넓게 수용됐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관점을 내놓은 선언에 따르자면 정보는 21세기의 핵심적인 경제 자원이다. 호르의 슈만은 이런 신조의 특징을 정보 유물론이라고 적절하게 말한 바 있다. 정보 유물론의 중요한 교훈은 동시대를 초상징적 경제의 시대라고 설명한 토플러의 말에 요약되어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초상징적 경제란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 정보, 지식의 교환에 더 많이 의존해 부의 창출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체계로서 이런 체계 속에서 상징적 지식이 토지, 노동, 금융, 원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토지, 노동, 금융,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용물을 발견하게 된다. 게다가 기술 혁신과 조직 혁신이 중요해지면서 더 빠른 의사결정과 더 나은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적인 업무 목표가 되고 그에 따라 시장 조건과 선호도를 둘러싼 고객 의견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유연 생산체제. 유연 생산체제가 대량 생산체계를 대체하게 되며 교환의 주요 매개체였던 주화와 지폐 대신 전자화폐가 쓰이게 되고 생산 표준을 끊임없이 다양화하고 수정해야 하는 체계 속에서 제어와 서비스가 조립되고 배치된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요구하는 추상적이고 지적인 신기술이 노동력의 핵심이 될 것이며 컴퓨터화된 감시장치가 이윤이 남을 만한 폐기물을 관리해 재활용하고 전 세계를 순회하는 뉴스와 데이터가 전략상 핵심적인 자산이 된다. 다른 정보혁명가들이 이런 세부 묘사의 반론을 제기할지라도 그 묘사는 기술 지식이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는 기존의 생각을 모두 구체화하고